시어머니가 옷장을 열었는데 그 안에 피가 흥건한 수건이 있었어요. 그걸 보더니 저한테 아이를 없앴냐고 물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 눈빛이 마치 저를 죽이고 싶다는 듯한.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결혼 초기만 해도 시어머니 한영숙은 제게 친절했어요. 저는 29에 남편 김상원을 만나 30살에 결혼했죠. 시댁은 부유했고 대대로 한 집안에서 살아온 가풍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저를 반겼어요. 제가 명문대를 나와 패션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우리 아들이 복이 있어 이영지 같은 며느리를 맞았구나. 얼굴도 예쁘고 일도 잘하고 앞으로 우리 집안의 득이 될 거야. 결혼 후 시댁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큰 한옥이었죠. 남편 상호는 회사원이었고 저는 패션 디자이너로 계속 일했어요. 첫 몇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시어머니가 정성스레 차려놓은 아침상이 있었고 저녁에는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했죠. 시어머니는 제 옷 센스를 칭찬하며 자주 멋진 한복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제 생리대를 발견했어요. 그날부터 시어머니의 표정이 달라졌죠. 매일 아침 제 얼굴을 살피더니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지야, 이번 달은 월경이 끝났니? 설마 또? 처음에는 그저 손주를 기다리는 마음에서 그러시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질문은 날카로워졌고 눈빛은 차갑게 변했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나자 시어머니는 아침마다 제게 민간요법이라며 이상한 약을 먹이기 시작했어요. 이건 임신에 좋은 약초야. 내가 직접 산에서 캐온 거니까 매일 마셔. 그래야 빨리 아이를 가질 수 있어. 쓴맛이 나는 검은 물약이었습니다. 마실 때마다 속이 쓰렸지만 시어머니의 눈길이 무서워 거부할 수 없었어요. 남편 상원에게 이야기해도 어머니가 너를 위해서 그러시는 거야 라는 말뿐이었죠. 결혼 1년이 지나도 임신 소식이 없자 시어머니의 태도는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절 데리고 사찰을 찾아다니며 기도를 시켰고 식사 시간이면 제가 먹는 음식을 감시했어요. 어느 날 밤 남편과 대화를 나누다 시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남편도 당황했지만 곧 고개를 숙이고 네, 어머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생각했죠.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결혼 생활인가? 하지만 아직은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 믿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시어머니의 진짜 본심을 몰랐으니까요. 결혼 1년 반이 지난 어느 날 시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고 병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큰 종합병원 산부인과였죠. 접수대에서 시어머니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결혼한 지 1년 반이 넘었는데 아직 임신을 하지 못했어요. 검사 좀 해주세요. 간호사는 저를 측은한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의사에게 바로 말을 꺼냈어요. 선생님, 우리 며느리가 혹시 불임은 아닌지 확인해 주세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아들을 이어받아 왔는데. 의사는 시어머니의 말을 끊고 제게 물었습니다. 검사는 본인이 원해서 받으시는 건가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죠. 당연히 원하죠. 아이를 안 가지고 싶은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날 다양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피검사, 초음파, 난관 조영술까지.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다. 우리 집안은 다들 아이를 쉽게 가졌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의사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지만 제 귀에는 폭탄 같은 말이었죠. 이영지님, 검사 결과 양쪽 난관이 모두 막혀 있습니다. 자연 임신이 매우 어려운 상태예요.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어요.
의사는 체외 수정이나 시험관 아기 같은 방법이 있다고 했지만 머릿속이 하얘서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어떻게 시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남편에게 먼저 말하면 어떨까? 하지만 상원은 항상 어머니 편이었습니다. 결국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벌면 방법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서 시어머니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동네 할머니들을 모아 저의 불임 문제를 상담하고 각종 민간요법을 강요했어요. 아침마다 쓴 한약을 마셔야 했고 밤에는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 노골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점점 제 정신 건강이 위태로워지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난 너만 사랑해. 아이가 없어도 괜찮아. 우리 둘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 말에 안도했지만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절 꼭 안아주었고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런 평화가 오래가지 않을 것임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불임 진단을 받은 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 상호는 겉으로는 절 지지해주는 척했지만 날이 갈수록 거리가 생겼어요. 밤에 등을 돌리고 자는 날이 많아졌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나갔다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힘들었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아무 일 없는 척 웃으며 지냈어요. 병원에서는 체외 수정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비밀로 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어요. 병원비도 부담되었고 매번 핑계를 대고 나가는 것도 힘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제 핸드폰을 몰래 확인한 것 같았습니다. 통화 기록에 산부인과 번호가 여러 번 찍혀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저를 불러냈습니다. 차갑게 빛나는 눈으로 물었죠. 영지야, 내가 나에게 숨기고 있는 게 있지?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병원에 자주 다니더구나. 검사 결과가 뭐라고 했어? 그냥 피곤해서 영양제 처방받으러 간 거예요. 시어머니는 믿지 않는 눈치였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 날부터 기이한 행동을 시작했어요. 제 방을 뒤지고 제가 쓰레기통에 버린 것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제 생리대까지 확인하더군요. 불쾌했지만 시어머니의 눈초리가 무서워 항의하지 못했어요. 어느 날 아침 시어머니가 갑자기 외출한다고 했습니다. 평소에는 어디 가는지 꼭 말하던 분이 그날따라 조용했어요. 이상한 느낌에 몰래 따라 나섰습니다. 시어머니는 버스를 타고 1시간 정도 떨어진 교회로 향했어요. 산길을 따라 올라가자 신통방통 점집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멀리서 시어머니가 점집에 들어가는 것을 지켜봤어요. 1시간쯤 지나자 나오셨는데 표정이 험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게 조심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 시어머니는 평소와 달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볼 뿐이었죠. 식사 후 남편이 TV를 보러 나가자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오늘 점쟁이를 만나고 왔다. 우리 상원이 팔자에 자식복이 없대. 그것도 너 때문에.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당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니면 그냥 찍은 것일까?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거짓말 그만해. 내가 불임이라는 거 다 알아. 점쟁이가 다 봤어. 우리 집안을 망치려고 온 년이라고.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날카롭게 덧붙였어요. 우리 상원이한테 말 안 했지? 내가 애 못 낳는다는 거 말했어요. 남편도 알아요. 그래도 저희는 뭐? 상원이가 알아? 언제부터? 그때 방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곧바로 아들에게 물었어요. 상원아, 내 마누라가 불임이라는 거 알고 있었니? 남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제 눈을 피하며 대답했어요. 네,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 그 순간 시어머니의 손이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찻잔이 넘어져 물이 쏟아졌어요. 이런 중대한 일을 왜 어머니한테 말하지 않았어? 우리 집안대가 끊기게 생겼는데. 남편은 고개를 숙였을 뿐 저를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베개를 적시며 울었어요. 시어머니에게 들킨 것도 괴로웠지만 정작 가장 아픈 건 제 옆에서 저를 보호하지 못한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불임 사실이 드러난 후 시어머니는 절 대놓고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시간에 제 밥공기만 따로 놓고 제가 쓰던 그릇도 다른 가족들과 분리해서 씻게 했어요. 마치 제가 병균을 옮기는 것처럼 굴었죠. 남편 상원은 그런 어머니의 행동을 보면서도 침묵했습니다. 상원아, 이제 어떻게 하니? 너희 집안의 대가 끊기게 생겼는데. 어머니, 요즘은 입양도 있고 시험관 아기도. 입양? 남의 피가 섞인 아이를 우리 집에 들인다고? 절대 안 돼. 이런 대화가 매일 저녁 식탁에서 오갔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을 뿐이었어요. 점점 체중이 줄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혼자 울기도 했고요. 남편은 가끔 절 위로했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제 방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비녀가 없어졌다. 내가 가져갔지? 네. 어떤 비녀요? 거짓말 마. 어제 내 방에 있던 금비녀 말이다.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인데 내가 훔쳐갔잖아. 당황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 방에 들어간 적도 없었고 금비녀라는 것도 본 적이 없었어요. 어머니,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왜 그런 걸? 다른 누가 가져갔겠어? 내가 우리 집안 망치려고 일부러 그런 거지? 시어머니는 제 옷장을 확 열고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다 비우고 침대 밑까지 확인했죠. 그러다 갑자기 이불 밑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금색으로 반짝이는 비녀였습니다. 여기 있네. 거짓말쟁이. 충격이었습니다. 절대 제가 가져다 놓은 게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일부러 그런 게 분명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가져온 게 아니에요. 뻔뻔하기는. 증거가 여기 있는데도. 시어머니는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상원은 회사에서 급히 달려왔고 시어머니는 울먹이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상원아, 내 마누라가 우리 집안 가보를 훔쳤어. 이런 년이 어떻게 우리 집 며느리야? 애도 못 낳는데 이젠 도둑질까지 하고. 남편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영지야, 정말이야? 당연히 아니지.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누명이야. 하지만 남편의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우는 모습에 마음이 약해진 건지 결국 남편은 시어머니 편을 들었어요. 영지야, 증거가 명확한데. 왜 그랬어? 그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이 저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침대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가족회의를 소집했어요. 시아버지, 남편 그리고 동서까지 모였습니다. 마치 재판정에 선 죄인처럼 저는 방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불임인 것도 모자라 이제는 도둑질까지 하는 며느리를 어떻게 더 이 집에 둘 수 있겠어요? 시어머니의 눈물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가족들은 저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동서만이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죠. 영지야, 내가 정말 가져간 거니? 동서의 질문에 고개를 저었지만 누구도 믿지 않는 듯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다가 결정을 내렸어요. 내일 집을 나가거라. 우리 집안 체면이 있으니 조용히 정리하고.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꼈습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남편을 바라봤지만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어요. 시어머니의 승리였습니다. 쫓겨나기로 한 다음 날 아침 저는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3살 때부터 가지고 있던 인형부터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모은 스케치북까지 제 인생이 커다란 캐리어 2개에 담겼어요. 문득 결혼식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웃고 있는 상원과 제 모습,
그때는 정말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그저 착각이었을까요? 남편은 출근했다며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작별 인사도 없이 그냥 가버렸어요. 전날 밤 마지막으로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상원아, 정말 나를 안 믿어?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여? 영지야, 증거가 있잖아. 그리고 어머니가 그렇게 확신하시는데. 그럼 당신이 직접 나가라고 해봐. 당신 입으로.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하지만 지금은 떠나는 게 좋을 것 같아. 시간이 지나면 어머니도 마음이 누그러지실 거고. 그 순간 제 마음속 무언가가 확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을 남편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저 시어머니의 꼭두각시일 뿐이었죠. 아침에 짐을 다 싸고 현관으로 나오자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어려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할 말 있니? 가슴에 맺힌 응어리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애원하거나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챙겨온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내 위자료다. 가서 잘 살아.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받지 않고 그냥 돌아섰어요. 보란 듯이 봉투를 바닥에 던지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등 뒤로 보였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었어요. 캐리어 2개를 끌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친정은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 때문에 없었고 갑자기 찾아갈 친구도 없었죠. 근처 모텔에 짐을 풀고 누워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밤이 되자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어머니가 너무 완강하셔서 화가 치밀었습니다. 지금까지 견뎌온 시간이 한꺼번에 폭발했어요. 처음으로 분노를 담아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나를 지켜주지 못했어. 내가 절대 비녀를 훔치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이제 혼자서도 잘 살 거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그리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날 밤 모텔방에서 과거의 저와 결별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내도 아닌 그저 이영지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유일하게 연락할 수 있는 대학 동기 미나에게 전화했어요.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하니 미나는 자기 집에 와서 지내라고 했습니다. 미나의 따뜻한 마음씨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미나의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마치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괴로웠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꼈어요. 더 이상 시어머니의 감시와 압박에서 벗어났으니까요. 그래도 가끔씩 떠오르는 남편의 얼굴이 아팠습니다.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결국 저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택시 안에서 마지막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울지 않기로 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미나의 집은 작은 원룸이었지만 저에게는 천국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압박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맞이하는 자유로운 아침. 그동안 얼마나 숨막히는 공간에 살았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영지야, 넌 정말 대단해. 그 지옥에서 3년이나 버텼다니. 미나는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커피를 2잔 내려주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저 누워서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어요.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결혼 생활, 시어머니의 학대, 그리고 남편의 배신까지. 일주일 후 미나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영지야, 내 재능을 썩히지 마. 대학 때 너 패션 디자인 전공하면서 얼마나 빛났는데. 내 친구가 패션 스타트업에서 일하는데 한번 면접 볼래? 용기를 내어 면접을 보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정장을 입고 거울을 봤어요.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이전보다 강해진 것 같았죠. 시어머니의 학대가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든 것인지도 모릅니다. 면접 결과 놀랍게도 바로 합격했어요. 작은 스타트업이었지만
제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제 이름으로 옷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영지 씨의 디자인은 정말 독특해요. 전통과 현대를 절묘하게 섞어내는 감각이 놀라워요. 대표님의 칭찬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시댁에서는 항상 불임 며느리, 쓸모없는 여자로 취급받았는데 여기서는 제 능력을 인정받았으니까요. 첫 월급으로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미나에게 너무 오래 신세를 질 순 없었으니까요. 34제곱미터짜리 좁은 공간이었지만 제 이름으로 계약한 첫 보금자리였어요. 가구는 중고로 구했고 커튼은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온전히 제 방식대로 꾸민 공간. 첫날 밤 새 집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것. 이렇게 단순한 행복이 그동안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랐어요. 회사에서의 생활도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제 디자인이 실제 옷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는 게 설레었어요. 특히 전통 한복에서 영감을 받은 현대적 드레스 라인이 인기였습니다. 회사 대표님은 제 잠재력을 믿어주셨고 반년 만에 디자인팀 리더로 승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단체로 패션쇼를 보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과거의 그림자와 마주쳤어요. 전 시어머니가 최신 명품을 한껏 차려입고 지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이번엔 제가 먼저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도 저를 발견했습니다. 순간 표정이 굳더니 곧 무시하는 듯 고개를 돌렸어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가 저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그날 밤 오랜만에 꿈을 꿨습니다. 제가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아오르는 꿈이었어요. 아래에서는 시어머니가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닿지 않았죠. 꿈에서 깨어났을 때 얼굴에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회사 일도 점점 잘 풀렸어요. 제 디자인이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되었고 소셜미디어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불임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라인을 만들었는데 이게 큰 호응을 얻었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옷들이었죠. 많은 여성들이 제 이야기에 공감하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아픔을 나누니 오히려 치유가 되는 기분이었어요.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자신만의 작은 브랜드 리볼리본을 런칭했어요. 다시 태어남이라는 의미를 담았죠. 직원도 5명이나 있는 작은 회사가 되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명함을 처음 받았을 때의 그 벅찬 기분은 잊을 수 없어요. 친구들과 새로운 관계도 만들어갔습니다. 불임 여성 자조 모임에 가입해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치유해가는 과정이 놀라웠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언니들은 제게 새로운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어느 날 우연히 전 동서를 마주쳤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죠. 그녀는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영지 씨, 잘 지내고 있었구나. 너무 좋아 보여. 전 동서의 이야기를 통해 시댁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최근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다고 해요. 남편 상호는 아직도 결혼하지 않고 홀로 있다고 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지만 이제는 그저 남의 이야기처럼 들렸어요. 모두 잘 지내길 바래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이제는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그저 제 삶에 집중하는 것만이 최선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새로운 사람도 만났습니다. 브랜드 촬영을 위해 섭외한 사진작가 준호 씨였어요. 처음엔 업무적인 관계로 시작했지만 점차 서로에게 마음이 생겼습니다. 불임인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그의 모습에 안정감을 느꼈어요. 영지 씨, 당신은 그냥 당신 자체로 충분히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준호 씨의 따뜻한 말에 오랜만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제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용기를 얻었으니까요.
리볼리본 브랜드를 런칭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한 브랜드는 이제 강남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할 만큼 성장했어요. 특히 제가 디자인한 위로의 옷 시리즈는 많은 여성들에게 공감을 얻었습니다. 불임, 이혼, 우울증 등 삶의 상처를 안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옷이었죠. 이영지 디자이너의 옷은 단순한 패션을 넘어 치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유명 패션 매거진에 이런 리뷰가 실렸을 때는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어요. 제 상처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선물이 되었으니까요. 준호와의 관계도 진지해졌습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확신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진정으로 저를 사랑한다는 것. 제 과거도 불임이라는 사실도 모두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함께 입양을 고려하기도 했어요. 영지야, 가족의 형태는 다양해.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행복할 수 있어. 준호의 말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가진 사랑을 다른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죠.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전 동서였어요. 영지 씨, 미안한데 시어머니가 많이 아프셔. 너를 만나고 싶어 하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5년 만에 듣는 시어머니 소식이었어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동서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파킨슨병 진단을 받으셨어. 그리고 시댁이 파산했대. 상원 오빠가 사업에 실패해서.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한때 부유했던 시댁이 무너졌다니.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어요. 인과응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측은한 마음도 있었죠. 준호와 상의했습니다. 그는 제 결정을 존중해 주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 하지만 만약 가기로 한다면 내가 꼭 함께 갈게. 고민 끝에 시어머니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어쩌면 마지막 작별 인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있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준호가 함께였기에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병실 문을 열자 한때 위험 넘치던 시어머니가 초라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얼마나 몸이 쇠약해졌는지 처음에는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어요. 영지냐? 시어머니의 떨리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갑자기 모든 분노와 원망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한 명의 병든 노인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가까이 다가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의 사과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5년 동안 얼마나 이 말을 듣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덤덤했어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시어머니는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몰랐어. 우리 상원이도 널 잃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 사업에 실패하고 술만 마시고 그제서야 병실 한쪽 구석에 서 있는 상원이 보였습니다. 많이 변해 있었어요. 깊게 패인 주름, 초라한 옷차림. 한때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상원은 제 눈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영지야, 내가 얼마나 잘 지내는지 들었어. 축하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너도 잘 지내길 바래.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과거의 일들을 후회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어떻게 제게 누명을 씌웠는지 모두 고백했어요. 비녀 사건도 시어머니가 일부러 꾸민 것이라고 했습니다. 난 너무 어리석었어. 내 아들에게 손주를 안겨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너를 미워했어.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정말 중요한 건 손주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었어. 시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분노도 원망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인생의 한 페이지를 넘기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새 삶을 살고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은 제 파트너 준호예요. 우리는 곧 결혼할 거예요. 준호를 소개하자 시어머니는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잘생겼구나. 영지를 행복하게 해주겠니? 준호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약속드립니다. 영지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나도 그걸 진작 알았더라면. 병실을 나오면서 상원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영지야, 나도 정말 미안해. 널 지키지 못했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도 과거는 돌이킬 수 없어. 하지만 미워하진 않아. 오히려 고마워. 내가 날 버렸기에 지금의 내가 있으니까. 상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더 이상 제 마음을 흔들지 못했어요. 준호의 손을 잡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밖은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괜찮아?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응, 생각보다 더 괜찮아.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아.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시어머니와의 만남 이후 삶에 더 큰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준호와의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고 브랜드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입양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1년 전 신청해둔 입양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영지 씨, 곧 만날 수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5살 여자아이인데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준호와 함께 입양기관을 찾아가 아이의 사진을 보았어요. 큰 눈에 긴 속눈썹, 조금은 수줍은 미소. 이름은 수아였습니다. 너무 예쁘네요. 준호가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처음 사진을 보는 순간부터 이 아이가 우리 가족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입양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수아를 처음 만난 날 긴장했지만 아이는 의외로 금방 마음을 열었어요. 새 엄마, 새 아빠예요? 수아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좋아요. 근데 저는 공주 인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속삭였어요. 그래, 우리 수아. 공주 인형도 사줄게.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결혼식은 작고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친한 친구들과 가족들만 초대했어요. 물론 수아도 함께였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수아는 꽃을 뿌리며 걸어왔어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의 죽음 소식은 결혼식 2주 후에 들었습니다. 동서가 전화로 알려주었어요. 장례식에 가야 할지 고민했지만 준호는 제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함께 가자.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예상보다 사람이 적었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집안의 몰락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어요. 상호는 제가 온 것에 놀란 듯 했지만 고마워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널 많이 생각하셨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었어요. 다만 조용히 영정 앞에 서서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어머니.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수아는 이제 초등학교에 다니는 활발한 아이가 되었어요. 저와 준호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났죠. 물론 가끔은 친부모에 대해 묻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솔직하게 대답해 주었어요. 수아야, 가족은 꼭 피가 같아야 하는 건 아니야.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중요한 거야. 수아는 생각보다 빨리 이해했습니다. 오히려 저희에게 위로를 주는 말을 했어요. 엄마, 아빠, 저는 행복해요. 다른 아이들처럼 배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낳았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듣고 준호와 함께 울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저희에게 큰 선물이었어요.
브랜드도 계속 성장했습니다. 특히 입양 가정을 위한 특별한 라인을 출시했어요. 모든 가족은 소중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담았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이라 놀랐어요. 영지야, 잘 지내? 너희 브랜드 소식 들었어. 정말 대단해. 감사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상원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실은 나도 다시 시작하려고 해. 작은 카페를 열었어. 언젠가 시간 되면 와줄래?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그래, 기회가 되면 가볼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1년 후 준호와 수아와 함께 상원의 카페를 찾았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상원은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고 특히 수아에게 친절했습니다. 내가 수아구나. 정말 예쁘다. 수아는 수줍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카페 구석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상원도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서 과거의 그림자가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영지야, 너희 가족을 보니 정말 행복해 보여. 난 진심으로 기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너도 이제 행복했으면 좋겠어. 카페를 나오면서 뒤돌아봤습니다. 상원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더 이상 미움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각자의 길을 가는 두 사람일 뿐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수아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까 그 아저씨는 누구예요? 준호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아의 손을 잡고 대답했습니다. 그냥 엄마의 오래된 친구야. 서로 많은 것을 가르쳐 준 사람이지.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내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아이들은 단순하고 순수했습니다. 그날 밤 일기를 쓰며 생각했습니다. 불임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에게 쫓겨나고 남편에게 배신당했을 때는 다시는 행복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 모든 일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어 주었어요. 가족의 의미는 생각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꼭 피가 같거나 아이를 낳아야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수아의 방에서는 고른 숨소리가 들렸고 옆에서는 준호가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그토록 집착했던 혈연의 가족보다 더 따뜻하고 진실된 가족이었죠. 일기장을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곁에 있는 준호의 숨결이 느껴졌어요. 이제는 감사함이 제 마음을 채웠습니다. 그 모든 아픔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수아가 침대로 뛰어들어 우리를 깨웠어요. 엄마, 아빠, 오늘 학교에서 가족 소개하는 날이에요. 저 우리 가족 이야기 준비했어요. 수아가 준비한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그림 위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우리 가족이라고 쓰여 있었죠. 와, 정말 예쁘게 그렸네. 우리 수아가 미술에 소질이 있는 것 같아. 준호가 수아를 안아 올렸습니다. 수아는 활짝 웃으며 자랑했어요. 선생님이 가족은 어떤 모습이든 될 수 있대요. 중요한 건 서로 사랑하는 거래요. 맞죠, 엄마? 그래, 수아야. 정말 맞는 말이야.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부엌을 비추고 있었어요. 한때 꿈꿨던 삶과는 다르지만 지금의 행복이 더 크고 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브랜드 리본은 계속해서 성장했어요. 특히 불임 여성들과 입양 가정을 위한 특별한 라인은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매장을 방문하는 여성들이 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그들의 아픔과 회복의 과정을 듣는 것이 저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영지 디자이너님,
당신의 이야기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불임 판정을 받고 시댁에서 쫓겨났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경험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의 등불이 되어준다는 것, 그것이 제 상처의 의미였나 봅니다. 몇 년 후 저희는 두 번째 아이를 입양했어요. 이번에는 3살 남자아이 민준이었습니다. 수아는 동생이 생겨서 너무 기뻐했어요. 처음부터 민준이를 챙기고 돌보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죠. 민준아, 이제 우리 가족이 되는 거야. 우리 엄마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분들이야. 수아의 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이의 마음이 이렇게 순수하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시간이 흐르며 저희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두 아이는 서로를 의지하며 건강하게 자랐고 준호와 저는 서로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어요.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만의 특별한 유대감이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상원이 재혼했다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같은 처지의 불임 여성과요. 동서를 통해 들은 이야기였는데 상원이 많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 이후 삶에 대해 많은 성찰을 했다는 거였어요. 영지 씨, 상원 오빠가 당신에게 많은 것을 배웠대. 지금은 입양도 생각하고 있다더라. 가슴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누구나 변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인생의 아름다움이 아닐까요? 수아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고 민준이는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아가 진지한 표정으로 찾아왔어요. 엄마, 나중에 커서 결혼하면 저도 꼭 아이를 입양할 거예요. 엄마처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가 겪은 아픔이 이렇게 아름다운 선물로 이어진다는 것, 그보다 더 큰 보상이 있을까요? 수아야, 그 마음이 정말 아름답구나. 하지만 그건 내가 선택할 일이야. 어떤 형태의 가족이든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가장 중요해. 수아는 활짝 웃으며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낳지 못한 아이지만 이보다 더 깊은 모녀의 유대감은 없을 거라고요. 삶은 결코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상처를 남기기도 해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우리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이제 알고 있어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그것은 피의 연결이 아니라 마음의 연결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깊은 상처가 때로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된다는 것을. 오늘도 저는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제게 이런 행복을 허락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요. 심지어 그 고통스러웠던 시간들까지도 지금 생각하면 참 고맙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이 가족도 없었을 테니까요. 창밖에 별이 빛납니다. 내일은 또 어떤 날이 될까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든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행복을 찾으셨나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모습이 아니더라도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소중한 댓글과 구독, 좋아요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